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바야흐로 8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8월달이 되면 국민 라디오에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방송을 지금 열심히 챙겨 들어주시는 조합원들께서도 조금 답답한 마음 아마 금할 길 없으실 것 같아요. 흡사 솔로몬 왕의 재판에서 그 엄마 둘이가 다투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받아요. 근데 그 엄마 중에 어느 쪽이 진짜다를 가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엄마는 국민 TV라고 하는 아기를 위해서 좀 더 양보하는 쪽이 진짜 엄마가 될 것 같죠? 예. 이상은 사태를 잘 모르는 허접한 그 생날라리 진행자의 그 코멘트였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그 엽새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네, 어제 제가 버벅대면서 여성 시인 렴형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렴형미의 과거에 얽힌 슬픈 사연도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렴형미 같은 시인들이 북한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한다는 것은 북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자유주의적인 요소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떠한 특별한 개인들이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리고 또 그 인기를 끄는 이 문학인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스캔들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걸 뜻하겠죠. 실제로 보면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인이고요. 가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 북한에서는 특별히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라이센스죠.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가 제각각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작사 작곡은 붙어 다니지만 노래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러 가수들이 부르고 취입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에서 보자면 시인이 어떤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사회인데요. 예, 그런 사회 속에서도 특별히 시인의 이름을 들어서 인기라기보다는 존경 또는 관심 이런 것을 기울이는 시인이라고 한다는 건 참 굉장히 대단한 거죠. 제가 북한의 조선 문학을 창간 후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를 빠짐없이 보고 10년 이후 것도 사실은 거의 다 봤는데요. 북한에서는 특정한 한 시인을 콕 집어가지고 시인론을 쓴다든가 혹은 특정한 한 시인이 한 권의 시집을 따로 낸다든가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아서 냅니다. 어떤 특정 주제로 예를 들어서 김정일의 생일이 다가왔다. 그러면 김정일을 찬미하는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낸다.
뭐 북한 그 군대 이 창설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군대에 관한 시들을 모아가지고선 시집을 한 권 낸다. 뭐 이런 식이죠, 대충.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달고 시집을 낼 수 있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시인 대접이지요. 이름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집을 냈을 때 조선문학 같은 북한의 작가동맹의 기관지에서 이 시집평을 쓴다는 거는 정말 전무후무는 아니라도 정말 아주 놀라운 일에 속하는데요. 이랬던 북한에서 2000년대가 되면서 그 2000년도 한 해 동안 북한 내의 유명한 시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20세기를 열며 특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 특집에 등장했던 시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1950년대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북한의 유일한 창작 방법론이 되고, 그리고 그 창작 방법론만 시 쓰는 방법이라고 배워온 시인들이 시는 소위 말하는 그 모더니즘, 이 부르주아 자유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시를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시들과 다투면서 자기 자신의 시론을 만들어갔던 시인들의 시에 비해서 밀도라든가 혹은 감수성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독자를 감동시키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빠진다라고 하는 걸 북한이 무의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북한 문학의 재밌는 부분은 시가 좋은 시는 5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도 유행을 되게 타거든요. 왜 노래가 유행을 타듯이 1950년대에는 우리가 트로트만 열심히 불렀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트로트 아니고는 안 부르잖아요. 물론 지금도 트로트 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50년대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가수들이 대부분은 트로트들이었고 60년대 들어서 뭐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8군에서 노래하고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팝송 같은 것이 조금 활발하게 소개되곤 했지만 트로트가 주류였고 또 60년대 70년대 들면서 이렇게 팝송 같은 노래들이 나오다가 70년대 통기타 노래가 나오고 80년대에 들어서 뭐 발라드 또 뭐 90년대 들어서 댄스곡 이런 식으로 그 시기의 대중가요의 주류가 바뀌어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전의 노래 같은 노래들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노래들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노래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이 조리를 따르는 음악들이었거든요. 근데 북한 시는 되게 재미난 게 한 50년, 60년대에 썼던 시들도 좋은 시는 북한 당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시죠. 북한 당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시는 언제나 반복해서 소개가 돼요. 어제 제가 버벅대면서 시를 찾아서 소개해드렸던 김상호 같은 사람이 쓴 나의 조국. 너무나 길어서 소개해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저희 이 못하는 낭송 솜씨로 나의 조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채널 돌아갑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이 나의 조국 같은 시들은, 조선문학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이라든가 청년문학이라든가 천리마라든가 또 뭐 문학예술이라든가 조선여성이라든가 이 북한에 사실 잡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잡지들에 끊임없이 재수록이 됩니다. 나의 조국이란 시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 나의 조국뿐만 아니라 뭐 김철의 어머니 같은 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북한에서는 어떤 시가 좋은 시다라고 하는 나름의 이 가치 기준이 있고 그 가치 기준을 넘어서서 잘 쓴 시라고 생각되는 시는 어떤 시인이 썼다 그리고 언제 썼다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계속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아직까지도 미당을 국민 시인이라고 받들어 모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평론가들과 시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미당 같은 정서를 그렇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미당을 제끼고 황지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유행을 좀 탑니다만 북한은 유행을 안 타더라. 이런 와중에 이런 이 유행을 뚫고서 90년대 시인들이 대가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대가의 반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고 올라간 시인이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렴형미인 거죠. 렴형미는 이 북한에서 여성 시인이 남한에서 여성 시인의 이 처지 못지않게 약해요.
시를 쓰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성 시인들은 노래 가사 쪽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가사집을 시집으로 내고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있는데 그냥 전적으로 시인으로서 딱 힘을 가지고서 문단에서 제대로 된 자질을 차지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염형미는 더더군다나 평양으로 와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다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고 도로 낙향해서 숨어버린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제기를 한다는 건 북한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하튼 제가 어제 염형미의 시를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시는 남한의 엄마들이 들어도 정말 좋은 시예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집이에요. 처녀 시절에 염형미가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야망에 들떠서 평양으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육탄 공세를 펼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인기 시인이 되어보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러다가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고난의 행군을 견뎌내면서 고난의 행군 때 모든 북한의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살았겠죠. 자, 그러면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썼던 시인데요. 시를 제가 천천히 저는 낭송 못해요. 낭송 못해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물도 한 모금 마시고요. 제가 확실히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목도 칼칼하고 목이 그 뭐라 그러지 잘 마르고 그래서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염형미 처녀 시절 나 홀로 공상에 잠길 때면은 무지개 웃는 저 하늘가에서 날개 돋쳐 훨훨 나에게 날아오던 아이 그 애는 얼마나 곱고 튼튼한 사내였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나에게 생긴 아이는 눈이 크고 가냘픈 총각에 총센 머리칼 타신 듯 머리는 무거워 보여도 물풀에 아지 인양 매출한 두 다리는 어방없이 날쌘 장난꾸러기입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겁비 없는 새끼 염소 마냥 산으로 강으로 내닫는 그 애를 두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나를 탓합니다. 다른 집 애들처럼 붙들어 놓고 무슨 재간이든 배워줘야 하지 않는가고. 그런 때면 나는 그저 못 들은 척 까맣게 탄 그의 몸에 비누거품 일구어댑니다. 뭐랍니까? 그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정다운 이 땅에 축구공 마냥 그의 마음껏 뒹구는데 눈 올 때면 눈사람도 되어보고 비 올 때면 꽃잎 마냥 비도 흠뻑 맞거라. 고추 잠자리 메뚜기 또 따라잡고 따끔따끔 쏠쐐기에 찔려도 보려무나 푸르른 이 땅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백지같이 깨끗한 네 마음속에 또렷이 소중히 새겨 넣어라. 이 엄마, 너의 심장은 낳아주었지만 그 속에서 한생 뜨거이 뛰어야 할 피는 다름 아닌 너 자신이 만들어야 한단다. 네가 바라보는 하늘, 네가 마음껏 뒹구는 땅이 네가 한생토록 안고 살 사랑이기에 아들아, 엄마는 그 어떤 재간보다도 사랑하는 법부터 너에게 배워주련다. 그런 심장이 가진 재능은 지구 위의 조국을 들어올리기에. 이게 2002년도에 조선문학에 발표된 시집인데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남한의 이 어머니 시인들도 이만한 시 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시 안에 보면 북한의 풍속도도 슬쩍슬쩍 나오죠. 북한에서도 애들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사교육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출세하려고 그러면 재간을 좀 가르쳐라. 다른 말로 해서 공부 좀 시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인 엄마는 아니다. 아들아, 이 엄마 너의 심장은 낳아주었지만 그 속에서 한생 뜨거이 뛰어야 할 피는 다름 아닌 너 자신이 만들어야 한단다. 아들아, 엄마는 그 어떤 재간보다도 사랑하는 법부터 너에게 배워주련다. 그런 심장이 가진 재능은 지구 위에 조국을 들어올리기에. 재간과 재능을 구분하면서 재간은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뛰어놀면서 조국의 산천에 대한 사랑을 아들이 스스로 익힌다면
이 뛰는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뜨거운 피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아름다운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수령 예찬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방식의 시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그야말로 한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조국을 사랑하는 아들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을 쓴 것인데, 이 조국을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조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빼놓고 난다면 정말 인간애가 넘치는 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형미 같은 시인들이 북한에서 90년대 98년 고난의 행군 이후 고난의 행군 이후에 새삼스럽게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로서는 조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북한의 시인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불쌍한 이유가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잘난 맛에 삽니다. 아무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더라도 그건 내가 사랑하는 거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인인데 북한의 시인들은 내 방식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다른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그런 국민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고 수령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감화시키는 일종의 시적 도구였지 않습니까? 즉 개인이 굉장히 앞서는 시인들로서는 정말 할 짓이 아닌 거죠. 자, 그랬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름으로는 자기네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시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시인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할지는 계속해서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렴영미 같은 시인들이 등장을 하고 조선문학에 시가 실리고 문학상 같은 것도 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에도 어쩌면 자본주의적인 개인과는 좀 다른 방식의 사회주의적인 개인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사회주의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우리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요. 사회주의 자체가 개인보다 사회를 앞세우는 시스템인데 사회주의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혁명 모순이 아니냐라고 하던데요. 하도 부르짖으니까 요새는 뭐 다들 자연스럽게 쓰긴 합니다만은 자본주의적 개인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순이에요. 왜냐? 자본주의는 인본, 사람이 본인주의가 아니고 자본, 돈의 주인인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근대 이전의 그 중세 시기까지는 신본주의였잖아요. 신이 중심이다. 그랬다가 근대 르네상스 이후의 혁명을 우리가 휴머니즘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머니즘 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을 중심에 둔다라는 사고방식인데요. 인본주의. 자, 그렇다면 인본주의에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사람을 제끼고 왕년에 신이 차지했던 신의 자리에 갔다라는 얘기인데 신본주의 사회의 개인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이나 개인성이 아주 공격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적인 개인하고 자본주의적인 개인은 제각각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겠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개인에게 가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개인성을 보존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사회주의적인 개인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요. 이런 염형미 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적인 개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 국민TV. 처음에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매체를 운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방송국에 근무하는 분들도, 경영자로서 참여한 분들이든, 또는 이렇게 엔지니어라든가 기타, 소위 말하는 노동자로서 참여한 분들이든, 또는 지켜보고 있는 그냥 순수한 조합원들이든, 다 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하는데 조합 아닌 기존의 이런 회사들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역량에 관한 정확한 계산 없이
꿈을 너무 많이 꾸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를 살펴보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참여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그냥 마음만 갑갑한데 갑갑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 염형미의 존재가 저한테만 신기한 게 아니고 북한의 평론가들한테도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인들은 대부분 데뷔작이 추세작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별 볼 일 없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남한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도 그런가 봐요. 제가 염영미에 대한 어떤 북한 평론가의 평론을 읽다가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이거 말투가 좀 덜 현학적인 걸 제외하고는 남한의 어떤 시잡지에 갖다 놔도 별로 안 다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부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지도자 어쩌고 하는 부분은 빼고요. 이 염영미에 대한 평론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류난이라고 하는 분이 1990년대 젊은 시인들이 자취를 더듬어 라고 하는 평론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또 되게 재밌죠. 남한에서도 90년대가 끝난 다음에 90년대 젊은 시인들, 90년대 젊은 작가들 또는 신세대 작가들 90년대 소설가들에게는 신세대 작가라는 이름을 우리는 붙였고요. 90년대 젊은 시인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신서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서정, 그러고, 2000년대 시인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또 되게 재미있는 말들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 북한에서도 1990년대 젊은 시인들이라고 부르는 줄은 몰랐는데 90년대 젊은 시인들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자, 이 류난이라고 하는 평론가는 1960년대부터 맹활약을 펼쳤던 국가평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어제도 썼으며 오늘도 쓰고 있으며 내일도 쓸 것이다. 마치 직포공이 천을 짜고 선반공이 제품을 깎으며 주필공이 주물품을 부어내듯이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인이 하는 일은 직포공이나 선반공, 주물공이 하는 일과 다르다. 직포공, 선반공, 주물공이 하는 일은 반복되는 공정의 계속이며 거듭할수록 숙련이 이어지는 노동이다. 하지만 시인이 하는 일은 창작이다. 시를 쓴다는 의미에서는 반복 공정이 될 것이며 시를 많이 쓰면 숙련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를 쓰는 일은 같은 제품의 다량 생산을 위한 공정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창조 사업이다. 말하자면 어제는 저런 시를 썼다면 오늘은 이런 시를 쓰고 내일은 또 다른 시를 써야 하는 매번 새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창조 사업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기능 높은 직포공이 천을 많이 짜낼수록 질 좋은 천이 더 쌓여 직포공의 공로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만 시인은 쉼없이 시를 써낸다 하여 꼭 같은 결과가 차려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와는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서도 북한에서는 심지어 대신 지어라고 말을 해요. 지어 시집까지 내고도 독자들의 심중에 인상 깊게 자리 잡지 못한 시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시를 쓰지는 못하였지만 또 각 시단에 등장하였지만 시가 깊은 인상을 남겨 독자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고 기대와 관심 속에 다음 시가 기다려지는 그런 시인들도 있다.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지만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가 펼쳐진 시를 쓴 시인이 진짜 시인이다. 작가가 곧 작품이며 작품도 곧 그 작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 어때요? 이거 북한 얘기라고 하기 어렵죠. 그냥 남한 얘기 같기도 해요. 예, 남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변을 펼치면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한 끝에 염영미가 정말 인상적으로 좋은 시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난 것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의 좋은 시의 기준과 남한에서의 좋은 시의 기준 속에 상당히 다른 부분이 북한 시는 통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에서는 시가 통속적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통속이란 무엇이냐?
그 참 시가 참 통속적으로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남한의 시인들은 욕한다고 생각을 해요. 통속적이라는 것은 깨놓고 말해서 시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별로 관계없이 네가 쓰나 내가 쓰나 누가 썼다고 하더라도 다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남한식으로 말하면 대중성이죠. 대중성. 북한에서 그 문학을 이야기할 때 인민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인민성도 이 통속성과 굉장히 통하는 이야기인데, 즉 이 대중독자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가닿아서 심금을 울리는 것이 통속이거든요. 북한의 시들은 보면 아까 염형미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마음속의 어떤 그 격정 같은 걸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런 어휘들을 골라 쓰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의 붉은 피라는 얘기가 염명미 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심장의 붉은 피라는 구문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피와 심장을 쓰는 거예요. 글 속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어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주제를 어떻게 쓰더라도 관계없이 감정을 건드리고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통속적인 시들인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통속적인 시들을 굉장히 높이 칩니다. 북한의 통속성은 우리는 끊임없는 혁명 도중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명 전사가 되어서 이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자라는 방식의 통속성이라고 한다면, 남한의 문학에서 통속성은 끊임없이 사랑 타령하고 끊임없이 사랑 때문에 나는 아프고 슬프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의 소재와 주제와 그리고 언어로 삼아가지고 이 써내는 문학 작품들을 우리는 흔히 통속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속적이라는 말을 남한에서 왜 싫어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이 시인의 이 얼굴,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일단 쓰여진 시가 그 시인을 떠나가지고 독자의 마음속에서 흡사 독자 자신이 자기가 쓴 시인 양 흥취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감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를 좋은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시인의 이름을 몰라도 시가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관도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들어가면 북한에서 이 시인에게 이름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엔 거의 철회되고 없어요. 그냥 인형상으로만 남아 있는 거고요. 어떤 시인이 쓴 무슨 시,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종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인들이 쓸 수 있는 시의 주제라고 하는 것 또는 심지어 제목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왠지 신경숙 씨가 윤희상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를 이 제목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자기 소설의 제목으로 쓰면서 이게 시인의 시에서 가지고 온 귀절이다 또는 뭐 제목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써가지고 이번에 표절 사태 터졌을 때 같이 욕을 얻어 처먹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어떤 구절들은 아닌데 이 슬로건이라든가 또는 제목이 똑같은 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시도 쳐보면 10개 정도 나오고요. 최소한 어머니라고 하는 시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나의 조국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김상호고, 어머니 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김철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제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시인들이죠. 자, 근데 이 북한의 시인들이 어머니면 어머니, 뭐는 그러고 그 어머니라고 하는 시에서 이 북한의 시가 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도 사실은 한정되어 있어요. 북한에서는 육친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당이 국민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시를 쓰기 때문에 시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표현만 좀 다르고 해요. 그러니까 통속적이죠. 근데 남한에서 통속을 싫어하는 이유는 시인의 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는 많은 인민들이 마음이 흡사 나의 마음인 것처럼, 즉 공동체의 자아가 되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남한에서는 나 자신의 개성, 나 자신의 존재,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보존한 채로 공동체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텅 빈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남한 시인들이 생각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남북한은 시에 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의 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향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시인이 제대로 된 시를 쓰면 남한 독자든 북한 독자든 다 좋아하는 시가 나온다는 게 렴형미의 아이를 기르며 이런 시를 보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염형미의 시에 관한 이 류만의 그 평가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렴형미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이렇게 그 고난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 초기에는 시를 정말 좀 못 쓴다 소리를 좀 들었었던가 봐요. 예, 시를 아주 못 써서 발표도 못할 정도는 아니고 좀 쓰기는 썼는데 뭔가 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불안한 데가 있었다. 자, 그러나 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견디고 나와가지고 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동시에 예, 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제대로 섰다. 라고 하는 게 류만의 평가입니다. 이 북한에서도 평론가들이 시인들에 대해서 자 이런 식의 평가를 한다는 것도 이 렴형미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발견한 굉장히 큰 수학이었어요. 자, 여튼 이 북한에서도 사랑에 관한 시들을 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 북한 사람들도 사랑에 관한 시를 아주 안 쓰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안 쓰는 것은 아닌데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예, 제가 상당히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던 김상호라고 하는 시인은 북한 시인으로서는 좀 보기 드물게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면서도 굉장히 자아가 강한 시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이 시인이 보면 이 청춘, 사랑과 증오, 그리고 이 조국과 청춘 이런 게 이 시인의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김상호가 쓴 시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이 가슴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들이 되게 많아요. 뭐라고 할까? 이 임화라든가 이런 남한에서 올라간 시인들과는 좀 다른 이 사회주의자로서 살다가 사회주의 조국에서 이 문학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을 한 그러한 시인들 특유의 어떤 격정적인 데가 있어서요. 제가 김상호의 시도 한두 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유명한 시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김상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길을 쓰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뭐 우유 배달이니 뭐니 하고 막 굶어가고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격가지로 공부를 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치과 의사라기보다는 이빨댐 같은 거 해주고 하는 기술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주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와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해방이 됐어요. 이제 해방이 되자 이 사람이 1945년 8월 16일 날 조선 노동당의 전신인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위원회 같은 것도 관여를 하겠고요. 해주 신문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주필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해주는 38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었어요. 38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니까 같은 도시 안에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련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조선 사람 진영들끼리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죽이고. 자, 어느 날 이 김상호가 관계하고 있었던 이 공산당, 조선노동당은 그때 조선노동당은 만들어지기 전인 것 같은데요. 공청인가 봅니다. 이 날짜가 9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한 달 조금 넘었을 때죠. 이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남쪽의 청년들이 9월 18일 날에 김상호의 조직인 공청 사무실을 습격을 합니다. 공산당 청년회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이 공산당 공청 사무실을 습격을 해가지고 핵심 구성원들을 납치해서 끌고 가다가 학살을 하게 돼요. 산속에서 이제 이 시체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체를 발견하고 다시 이제 공청 사무실로 가지고 와가지고서 붉은 적기를 덮어놓고 장례 준비를 하겠죠.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동지가 총 맞아서 죽어서 산속에 버려진 시체를 끌고 와가지고서 수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길을 덮었는데 흰 천을 덮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젖길을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덮고 있던 천이 그들이 붉은 피로 물이 들겠죠. 자, 이걸 보고 김상호가 격정적으로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장례식에서 낭송을 하죠. 그 시가 정말 유명한 시입니다. 그대들 핏자국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예, 제목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되게 격정적이죠. 이 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시 낭송을 잘 못하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조합원들 전체를 종북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겠으니까. 단지 북한 시 가운데서도 잘 쓴 시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결국은 유일주체의 나라, 주체사상의 나라로 가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이 비극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대들 핏자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김상오. 나의 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대들은 누워있다. 안타까이 불러도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저쪽에 그대들은 조용히 누워있다. 그대들이 뜨거운 피로 붉은 기가 한층 더 붉게 타는 밤 총소리 멎은 정적 속에 나는 그대들 옆에 앉아있다. 무엇이 일어났다고 나는 믿어야 옳은가? 그대들의 육체가 분열을 시작하고 고귀한 관념이 이미 그대들의 머리를 떠났다고 사랑하는 동무들아 나는 믿어야 되는가? 길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무들아 밤하늘에 핀 산란한 불꽃처럼 피자 다시 쓰러진 그대들아 그 뒤에 따르는 아름다운 새벽을 어째서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대들이 시체를 넘어 밝아오는 아침을 향하여 가리라. 어떠한 힘이 가로막는다 해도 머무르지 않으리라. 다음 동무의 또 그 다음 동무의 귀한 피 흘러서 앞을 막는다 해도 그래도 머무르지 않으리라. 나는 또 울지도 않으리라. 기다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모든 원수들을 쳐부신 뒤 사랑하는 대지에 흘린 그대들의 핏자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날, 그날 비로소 나는 목 놓아 울리라. 이런 시를 들으면 이 죽은 동지들의 영전 앞에서 이런 시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 김상호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동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부르주아적인 시를 썼다고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게 진짜 웃기는 북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 북한 에서는 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김상호가 어떤 시를 써가지고서는 부르주아지라고 성토가 되었다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이 북한 사람들은 슬 뭉개고 넘어가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요. 옛날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반성하고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냥 슥 뭉개고 지나가고 심지어는 과거 역사를 슬쩍슬쩍 바꿉니다. 슬쩍슬쩍 바꿔가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북한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꼭 북한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독재자 성향이 있는 모든 정치가들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내가 이러저러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그 합리화된 토대 위에서 심지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건 제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 잘못이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정치가를 정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한 명 정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분 정도가, 나도 왕년에 마누라를 두들려 팬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졸라 창피한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한 분 정도가 정치를 하다가 보면 정말 이 더러운 돈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한 거 잘못한 거죠. 예, 수사하세요.
예,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정말 한 분 정도가, 내가 그때 정말 미국 가가지고서, 내가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수용소에 있을 뻔 했지요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절로 오버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분 정도가, 제가 대연정 하자고 이렇게 한 건 정말 좋은 뜻이었는데, 내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을 너무 성급하게 앞서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한 분 정도예요. 정말 한 분 정도밖에 없어요. 짜증나네. 여하튼 이 렴형미가 이 젊은 시절, 청춘 시절의 실수와 실패를 딛고서 9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우뚝 섰듯이 이 김상호도 보면 5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다가 출당철책된 다음 이 고난을 견디고 돌아와가지고서요, 정말 북한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우뚝 섰죠. 그리고 김상호의 일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북한에서는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김상호처럼 김일성이 도로 찾아와라.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김일성이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죠. 김일성도 모르게 종파 분자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역사에서도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야기 중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종파 분자들이 또는 반당 분자들이 반혁명 분자들이 이 조국의 그야말로 통일된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인민들을 현혹시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그런 이 체제에 도전하고 또 이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없는 적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하듯이 중국이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는 아주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점점 심해지죠. 중국이 이런 빈부격차 속에서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많은 인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가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인민의 급여라고 따집시다. 인민의 급여는 20년 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20년 전과 지금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금의 급여가 실질 급여가 한 5, 6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이게 근대화되는, 그리고 이제 시장화되고, 그리고 금융화되고, 많은 부분 공업화되고, 생활 자체가 달라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어떤 농민이 수입을 100만 원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텃밭에서 농사도 짓고 어쩌고 깨작깨작 하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도시화되고 기계화되고 공장화되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 실질 임금의 액수가 줄어든 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거죠. 훨씬 많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도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소위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수상이 숙정운동 중국판 정풍운동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 벌여가지고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 아주 상류계급, 이 황태자 중에 황태자였다고 생각되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고, 처벌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내에 실상은 중국의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중국 정권은 시스템을 건드리기보다는 엄청난 권력자들이 목을 침으로써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과정에서 김상호 같은 사람들도 소위 이제 하급 관리들이라고 해봐야 사실 작가 동맹의 대표 선수 이 정도 되면 하급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덩달아 몰아내는,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전두환이가 삼천교육대를 만드니까 동장이 평소에 지 마음에 안 들었던 구멍가게 아저씨를 삼천교육대라고 저 사람 저기 그 깡패라고 찔러가지고 삼천교육대 끌려가게 하고 하는 일이 우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상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질 나쁜 동장한테 잘못 찔려갖고 삼천교육대에 가갖고 어디 갔는지 없어진 사람이라고 북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하튼, 자, 이런 그 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다가 보면 북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그 변화한 그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시인들이 북한 인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잘 보여서 꽤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내일은 제가 본격적으로 김상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